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 할 것은 우리 부동산 정책인데, 정책은 실제로 시험 나올 게 보니까 매년 한 5개 정도 보통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근데 좀 특이한 건 뭔가 하면은, 정책도 일부가 거의 다 우리 경제학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 보니까 경제학이 쓰고 있는 주택 정책은 다 빠지고요. 대부분 뭐 있습니까? 우리 부동산 쪽에 관련된 시험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거의 매년마다 보니까 우리 27회 뺀 나머지 거의 보니까 28, 29, 30호 보니까 뭐 있습니까? 세금이 있죠. 이 세금 매년 2개 정도 시험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좀 특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마 정성적으로 아마 나오는 형태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뭔가 하면 좀 구체적 내용이에요. 특히 국세인 거죠. 국세와 그다음에 지방세를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니까 이것만큼 오늘 좀 기억해서 가시기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좀 특이한 건 뭐 있는가 하면 정책에 대한 수단이 있죠. 물론 정책성이 크게 보니 세 개 있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과 그다음에 이용 규제지만 그중 대부분 다 간접 개입이 보통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니까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 보통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우리 관계법규 있죠. 관계법규 있는 그 내용과 좀 밀접한 내용이 주로 시험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구체적 내용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정부 시장 개입과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인데, 외부 효과는 우리 과거에 딱 한 번 시험 나왔는데 사실은 이건 대부분 있습니다. 우리 관계법규 경제학에서 보통 이제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실제 시험은 아마 거의 다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이 대부분 시험 나오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입니다. 항상 시험 나왔을 때 다음은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을 딱 묻거든.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뭐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으면 절대 개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더 문제 풀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이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우리 물론 정부 시장 개입은 시장 실패 추정이나 그다음에 사회적 목표 달성이지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정부 실패란 말도 가끔 나오죠.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 구분은 이런 겁니다. 시장 실패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 배분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게 시장 실패고, 정부 실패는 뭐 있습니까? 정부가 개입했는데도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 즉 사회적 후생 손실 등이 발생된다고 되게 다른 말로 정부 실패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공재는 그냥 가볍게 보자. 공공재 항상 하면 딱 3개 마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반드시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그다음에 비배제성과 그다음에 모임 성체자 전장 결과 생산량이 과소생산된다고 그죠? 이런 특성만 좀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요 문제가 있는데 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택시장 개입의 이유가 뭐냐 딱 묻거든. 무조건 문제 있을 것. 즉, 이 말 보셔야 되죠. 지역별로 주택 보급률 편차가 발생하는 벌써 문제 맞죠? 이럴 때 항상 정부 개입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문제 2번을 시험에 꽤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죠.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더 크면 이건 정의 외부 효과죠. 따라서 이건 반드시 꼭 기억할 게 이겁니다. 편익이든 비용이든 사회 또는 사적인 누가 더 크다 쓰는 순간 이건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보면 과소 생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시험 나거든 제일 중요한 말은 하여간 편익이든 비용이든 누가 더 크다 쓰는 순간 이거 무조건 문제 있다 생각하시고 정부에 개입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편익이든 비용이든 이 값이 같을 땐 절대 뭐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는 결과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 보시고 자, 문제 3번은 불안전 경쟁 시장인데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자본이 효율적 배분되었죠. 그러면 자본이 효율적 배분된다 이 말은 결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결과 정부에서 시장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 포인트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때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는데 더 의도하지 않는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가능성이 있죠. 이런 걸 보통 뭐라 하죠? 다른 말로 정부 실패라는 용어 쓰겠다죠.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보통 거의 매년 한 2개 매년 시험 나온다 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말이 나오면 항상 제일 기본 생각할 때 뭐 있습니까?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겠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은 이미 우리 경제학에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뭐 사실 제가 봤을 때 그냥 넘어도 크게 어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과거에 27대 딱 한 번 시험 냈지만은 앞으로 계속 이 부동산 시험 나올 그런 가능성이 있냐는 것은 약간 의구심을 간다고. 왜냐하면 이 경제학에서 워낙 상세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실제 부동산이 거의 시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기본 내용을 좀 알아셔야 되죠.
자, 첫 번째 외부에 거에 대한 개념에 대한 딱 묻는 순간 제일 중요한 딱 세 개 아닙니까? 첫 번째 보니까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반드시 의도하지 않는 겁니다. 의도하는 결과 때문에 시장 메커니즘이 통하지 않는 거죠.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효과를 주지만 제3자의 그 혜택이나 손해 등을 지불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항상 외부에 거에 대한 의의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말은 딱 세 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의도하지 않는 거.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시장 메커니즘 통하지 않는 거. 세 번째 보니까 대가 등을 지불하지 않는데 이 말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론 이제 우리 여기 보니까 외부의 거는 크게 두 개 있죠. 정의란 것과 부가 있습니다. 즉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 있지만 특히 이때 편익과 비용은 누가 더 클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외부 경제는 결국 뭐 있습니까? 다른 말로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이 더 큰 거죠. 비용적인 측면은 결국은 사적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요 행위체 자체를 경우 사적이 하다 보니 결국은 생산량이 줄겠죠. 과소 생산될 것이고 또한 거적이 그만큼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수요가 증가되겠죠. 이런 걸 다른 말로 핀피 현상이라 쓰겠다죠. 자, 반대로 외부 불경제는 편익은 사적이 사회적 편익보다 커져죠. 크고 또한 비용은 뭐 있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적이 계속 이익을 보니까 결국은 정상적인 양보다 더 많이 생산된다죠. 과대 생산될 것이고. 자, 중요한 거는 여기 외부 불경제업자인데 어떤 국가가 규제나 제재 이런 등을 했을 때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공급이 감소하니까 자,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래 보시면서 결국은 이 공급이 감소된 만큼 집값은 올라가게 되죠. 자, 좀 조심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해볼게요. 외부 불경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면은 그 규제한 만큼 결국 공급이 감소하니까 집값 올라가게 되죠. 집값이 올라간 만큼 결국 뭐 있습니까? 규제에 대한 비용이 결국은 이 규제 업체한테 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일부가 결국은 지역 주민 증가되니까 항상 조심할 건 그 규제 비용이 지역 주민 증가된다 이 말 기억하시고 또한 같이 그 결과 결국은 사회적 비용이 오히려 더 크게 증가된다는 거예요. 즉 이 말 아닙니까? 이 어떤 주거 지역 안에 연탄 공장이 있을 때 연탄 공장 주인이 저기 뭐 있습니까? 공해 등을 유발하니까 결국 공해에 대한 이 제거시킬 목적을 국가가 강력한 어떤 규제, 즉 세금 등을 부과하면 이 세금이 부과된 만큼 결국 연탄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은 그 지역 주민이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규제를 한 것만큼 사실 뭐 있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되는 이 말 꼭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외부 불경제 이 업체에 대한 현상이 보통 뭐죠? 님비 현상이죠. 그러면 이와 같이 외부 불경제를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 우리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 있습니까? 민간이 하는 방식이 코지 정리죠. 이게 코지 정리가 가장 큰 단점이 되죠. 이론 참 좋지만 이게 실행이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외부 불경제 업체 경제를 갖다가 민간이 해결할 그만큼 곤란하죠. 일단 시간도 많이 소요될 것이고 또 이런 어떤 수송 관련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문제 발생하니까 오히려 바람직한 방식은 정부의 개입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개입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냐? 곧 이건 지역주거제. 자, 그러면 꼭 기억할 건 지역주거제는 딱 나오거든 항상 뭐 있습니까? 하는 목적이 뭐냐 묻거든 주어진다는 효율적인 목적이죠. 즉,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갖다 제거시킬 목적인데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부 분리경제를 뭐합니까? 제거 또는 감소시킬 목적이다. 이를 좀 기억하시라고. 됐죠? 자, 그다음에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꼭 기억할 건 지금 하고 있는 토지 정책 이건 거의 매년 정책 우리 최근에 우리 부동산 원론이 지금 네 번 시험 친 거죠. 쳤는데 그 중에 이 두 번 시험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는 전부 다 간접 개입이 두 번 시험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푸는 요령이 뭐 있냐? 푸는 요령입니다. 굳이 암기하지 말고. 자, 직접 개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국가가 부동산 시장에 있는 수요자 공급자 입장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죠. 그래서 항상 나오던 직접 개입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인가 하면 공공이나 공영이 나오죠. 이런 말로 하면 전부 다 이 직접입니다. 또한 토지은행 같은 토지 비축제 됐죠. 또한 같이 토지구역 정리사업, 우리 토지구역 정리사업 우리 최근에 밖에서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 생각, 도시개발사업. 또한 같이 뭐 있습니까? 보금자리 주택 공급 등은 전부 다 직접 개입이 한 예가 될 것이고, 그다음 이용 규제는 실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어떤 수요자 공급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를 하지 못해 규제, 제재를 가는 방식인데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뭐 있습니까?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규제한다, 지정한다, 해제한다, 계획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지구제, 인허가 같은 거,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어떤 걸 계획한다, 지정한다 이 나면 전부 다 이형 규제입니다. 자, 우리 과거에 두 번 시험 나와서 두 번 다 뭐 나왔으면 결국은 간접 개입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조금, 금융지원, 개발 부담금, 지산세. 자, 물론 마음개는 참 좋겠지만은 우리 간접 개입은 무조건 뭐라 생각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돈 관련된 건 전부 다 간접이라 생각하시라고 문제 풀 때. 여기 문제 푸는 방식입니다. 자, 이거 이외 간접 개입이 또 있습니다. 정부 세팅 옆에 지원해 주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거 보니까 저기 있는 공시가격제도. 그죠? 또 한 가지 뭐 있습니까? 등기제도 같은 거 있죠? 이와 같은 게 보통 이 간접제도 이 개입한 예가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요건 좀 기억하시고 밑에 있는 요 내용은 뭔가 하면은 우리 가끔 보니까 이 가로 1번 공영개발은 우리 실제 매수 방식입니다. 자, 우리 다시 토지 매입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매수, 또 뭐가 있죠? 환지, 혼합 방식 세 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가끔 보니까 공영개발 자체를 시험 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억할 게 뭔가 하면 다음은 공영개발 관련돼 있는 설명이 딱 내죠. 내면 절대 그럼 공영개발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건 매수를 묻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매수 반대에서 누가 비교합니까? 환지와 비교하시라고요. 그래서 자, 공영을 딱 묻는 건 무조건 이건 매수 방식 그 반대에 있는 환지 방식 묻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공영개발과 환지에 대한 차이는 즉 다시 매수 방식과 환지에 대한 차이를 기억하시는데 물론 우리 환지의 가장 대표적인 방식은 토지구획 정리사업인데 실질은 뭐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험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없어지고 이 도시개발사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험 내면 매수와 환지를 시험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은 한번 정리해 보죠. 지금 하고 있는 건 토지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물 하고 있습니까? 토지 정책이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원래 개발되기 전에 있는 땅이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 이런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와 같은 땅을 갖다 뭐 있습니까? 이 사업 시행자가 요 땅을 개발해서 보기 좋게 반듯 만들어진다. 이런 게 일종 도시개발 아닙니까? 그죠? 토지개발. 자, 그러면 좀 이제 기억해보죠. 자, 원래 있는 원 소유자가 있고 원래 있는 원 소유자. 자, 그러면 이 환지 방식이 뭐냐 이 말이죠. 결국은 개발한 후에 다시 있는 원래 있는 소유자한테 뭐 있습니까? 매각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요건 분배합니까? 이런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재분배 절대 매각하는 것은 아니겠다죠. 환지 방식은. 자, 기억하시고요. 반대 거꾸로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은 매수는 개발하기 전 미리 사업 시행자가 이 땅을 뭐 있습니까? 사전에 뭐 하는 거요? 매입하는 거죠. 사전에 매입한다고 이게 다른 말로 선매 이런 말 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두 개 차이 마시면 금방 이해되겠네요. 자, 가볼게요 이제. 첫 번째 우리 매수 방식은 결국 뭐 있습니까? 공영개발은 원래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권리에 대한 권리 소멸되는 방식이죠.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입니다. 다시 보세요. 매수란 건 개발되기 전에 이미 이 땅을 사업 시행자 매입했기 때문에 원래 있는 소유권자 결국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환지 방식 아까 뭐라 했습니까? 얘는 보니까 원주인은 계속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 단지 개발권만 이 사업 시행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결국 뭐 다른 말로 한다면 매수 방식은 권리가 소멸되겠지만 그 반대급으로 환지 방식은 뭐 있습니까? 매수보다 권리가 그만큼 침해가 적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개발이 환수는 꽤 중요한데 매수 방식은 여러분 참고로 이거 하셔야 됩니다. 자, 잠시 토지를 항상 매입할 때는 국가가 매입할 때는 자, 매입시는 반드시 뭘 한다고요? 공시지가로 매입합니다. 공시지가로. 그럼 요 개발한 후에 요걸 처분할 때는요. 원칙은 뭐로 처분하는가 하면 실거래 가격. 실거래 가격으로 처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자, 좀 이따 하겠지만 예외적으로 요건 국가 이용시는
국가 이용실은 저기 있는 이 공시지가에다가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어떤 우리 건축비 있죠? 저 건축비만큼 뭐 있습니까? 포함되어진 가격을 평가하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중 가격인데 일단 지금 중요한 건 요거 하겠습니다. 매입할 때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공시지가 매입한 걸 가지고 실제 실거래 가격이 훨씬 비싸게 파니까 개발이익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지 방식이 뭐 있는가 하면 자 개발한 후에 땅값이 분명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면 그 이익을 원래 있는 주인이 가져가는데 다만 자 다시 여기 빠져먹는데 이 말입니다. 제가 빠져먹는데 환지 방식도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데 환수 방식 먼저 합니까? 간보율. 자 다시요. 이 말입니다. 환지 방식도 간보율을 통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환수. 할 수 있지만 이게 이미 우리 공부를 했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특강이들 하니까 간단하겠습니다. 있지만 가장 큰 단점이 이게 적절하게 환수를 못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다시 보세요. 따라서 이 말은 매수 방식은 개발이익을 충분하게 환수할 수 있지만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습니까? 환지 방식은 개발이익을 충분하게 환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충분한 거지 하지 못한다 했으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결국은 초기 개발 비용은 훨씬 더 많이 드는 누가 더 많이 들 것이 물었을 때 자 다시 볼게요. 환지 방식은 토지 매입이 들어갑니까? 매입 안 하죠, 그죠? 거꾸로 이 매수 방식은 토지를 매입한 비용도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초기 개발 비용 훨씬 많이 드는 방식이 뭐냐고 이게 다른 말로 매수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중 가격제. 자 이중 가격이 뭐 있습니까? 매수 방식은 이중 가격이죠. 자 여기 뭐 보니까 우리 제가 좀 이따 이거 다시 할 건데 미리 보여줄게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우리 좀 조심할 건 이 원칙은 보세요. 이 말인 뒤에서 공영개발은 채권 입찰, 즉 우리 실거래 가격 팝니다. 채권을 파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국가 이용시엔 다만 조성원가를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두 개 있는 거죠. 자 다시 그 말입니다. 이 매수 방식은 원칙은 채권 입찰제인데 다만 국가 이용시를 뭐 조성원가를 공급하다 보니까 결국 가격이 뭐 있습니까? 두 개 있는 거죠. 이중 가격이 있는 반면에 환지 방식은 이중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땅을 판 적이 없으니까. 알겠죠? 일단 이렇게 해서 요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공영개발 좀 봐볼게요. 자 장점. 매수 방식인데 국가에서 개발한 방식이죠. 가장 큰 장점은 뭐 있습니까? 국가가 미리 땅을 매입한 결과 국가 어떤 이 소유권도 국가가 있고 결국은 계획도 개발도 국가가 하다 보니까 국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계획적인 토지 이용 가능할 것이고 또한 같이 개발이익 환수 가능한 거죠. 그죠? 자, 아까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량 공급 가능할 것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항상 알 것은 간보이런 환지 방식에 쓰는 방식이 있을 때 매수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보를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자, 단점 좀 잘 볼게 이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요 땅 현재 국가가 요거 이제 개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 지역 내는 개발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 개발은 외곽지역 뭐 땅값 올라가죠. 이 외곽지역 그럼 누구 땅 되겠습니까? 개인 땅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정리해 볼게요. 만약 문제가 나왔을 때 특별한 말 쓰지 않고 공영 개발은 매수 방식인데 개발을 환수할 수 있어서 맞는 건데 다만 조심할 건 원칙은 자꾸만 개발 지역 내에선 개발을 환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대 거꾸로 뭐 있으면 개발 지역 외에는 개발이 환수 안 되겠다죠. 그런 특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미연번. 이게 적정 가격 보상되지 아니할 때는요. 원래 토지 소유자 희생하에 제3자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런 거 다시 보세요. 원래 공시지가에 보니까 이게 제곱미터는 100만 원 돼 있는데 적정 가격이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이걸 개발 후에 팔면 한 4배 또는 5배 그냥 이 붙여서 팔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뭐 500이 된다죠 원래는. 그런데 이걸 팔 때 100을 팔지 않고 80 정도를 주고 팔면은 그죠? 한 이게 400 정도 이렇게 분양되거든요. 분양되는 게. 그럼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원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즉 20만 원 손해본 만큼 결국은 누가 이익을 보게 돼 있습니까? 마지막 이 땅을 샀던 얘가 이익을 보게 돼 있다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 보시면서 자 이런 특징 좀 알고 또 이중 가격제가 존재하겠다.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요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현행 제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건 딱 세 개 중에 답이 한 개입니다. 그중 특히 뭐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예, 택지 소유 상한제, 그다음에 두 번째 토지 초과 이득세, 그다음에 TDR 요거 세 개는 절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집을 딱 뜨면 무조건 요거 세 개 중 한 개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우리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이 토지 은행, 토지 비축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꽤 중요합니다.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한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은 토지를 갖다 국가가 마치 은행처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이 빌려주거나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매매 또는 매매 또는 임대하는 거죠. 자, 잠시 봐보세요. 이제 이런 겁니다. 자꾸 이게 공부하실 때 제가 비록 이제 이 특강이지만은 이런 거요. 핵심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또 전체 어떤 흐름 알고 있으면 굳이 거기에 내용을 다 암기할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줄거리 또는 이런 것 좀 알고 있으라고요. 자, 다시 볼게요. 토지은행은 이겁니다. 자, 현재 이게 서울시인데 서울시 외곽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아직까지 개발되지 아니한 이런 미개발된 토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이 수도가 되어지니까 점점점 인구 등이 유입되면 뭐 있습니까? 이 지역이 땅값이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면 높은 지대 등을 둘 수 없는 분은 외곽 가서 이런 지역 개발할 건데 이 개발되는 게 뭐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개발되어진 결과, 즉 계획적인 개발되지 않는 결과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되니까 되는 이런 현상 등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대비할 목적으로 국가가 뭐 있습니까? 사전에 이 땅을 뭡니까? 이렇게 매입하죠. 자, 매입해서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가 뭡니까? 보유 또는 뭡니까? 관리하다가 나중에 필요한 사람한테 뭐 국가 또는 개인한테 이 땅을 뭐 하는 겁니까? 그러죠. 처분 또는 임대 등을 주어서 처분 또는 임대 등을 주는 게 뭐냐고 이게 토지 비축, 토지은행 제도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토지은행에 대한 시험이 딱 나오거나 개념을 딱 묻는 순간 첫 번째 뭐 있습니까? 무조건 개발된 거 미개발된 땅입니다. 그래 보시면서 요 땅 국가가 보유합니까? 이 사적이 보유합니까? 그죠? 국가가 보유하는 거죠. 이런 개념을 좀 보시면서 가시라고 문제에서.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꼭 알까 토지 비축, 토지 은행 제도 나오고 항상 뭘 보는가 하면 이 말입니다. 딱 그런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미개발된 토지를 갖다가 미리 싼 값 대량으로 사적 아닙니다. 공공이 뭐 있습니까? 보유하다가 토지를 정부가 이용 또는 소유자한테 뭐 있습니까? 처분 또는 임대 주는 게 어디 있다는 말로 토지 비축 토지은행인데 자, 우리 현행 정부에서 하고 있는 토지은행제도 있는데 좀 조심할 건 이 목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적은 딱 두 개입니다. 공공개발용과 반대로 수급주력, 즉 지가 안정화라고요. 저 공공개발용이 뭐냐 이런 거죠. 만약에 보세요. 현재 이 지역에 우리 서울시 외곽지 어떤 특정한 지역에 그린벨트 묶여 있는 지역에 보니까 도로 건설된다라고 하면 그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은 금방 이 땅을 팔겠습니까? 안 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가장 큰 특징이 뭐 있습니까? 이 협상부터 시간도 오래 걸리지 또 보상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현행 가장 큰 단지 보니까 공공용지, 즉 산업단지 만들고 도로 등을 만들 때 가장 큰 단지만 이 공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거예요. 또 보상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국가가 미리 계획합니다. 10년 전에. 10년 전에 이 지역을 계획해서 이 지역은 도로 들어갔을 때 미리 계획했지만 발표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 대신 이 땅을 국가가 매입한다면 결국 뭐 있습니까? 훨씬 더 싸게 매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싸게 매입해서 10년 동안 갖고 있다가 나중에 국가가 이 지역을 도로 등을 쓴다면 훨씬 더 싸게 적게 공급할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야침 수급 조절용. 자, 수급 조절 말 뜻은 뭐니 이겁니다. 현재 보니까 서울시에 있는 집값 폭락됐어. 이 말은 땅값이 굉장히 싸다는 거죠. 그죠? 즉, 이 말은 땅이 남아든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그 땅을 매입해 주는 거예요. 그 땅 집값 안정되겠다죠. 또 땅값 현재 폭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땅이 부족하니까 국가의 땅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봤을 때 결국은 토지 비축은 하는 목적이 두 개 있다죠. 첫 번째 공공개발용과 두 번째 뭐 있습니까? 수급조정 두 개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조심할 건 현재 우리 법 조문상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여기는 요 세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자, 맨 먼저 이 토지 비축은 원래 국토부 장관 주관하에서 실제 업무는 누가 하냐? LH공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는 LH공사지 지자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토지은행 개정은 이건 결국은 국토부 할 걸 지금 이 LH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H공사 회계 업무가 반드시 구분해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토지를 비축할 때 수급자 전용과 그다음에 공공개발용 토지 항상 뭐 있습니까? 분리해서 해야 되죠. 왜? 우리 공공개발용 꼭 필요한 땅 아닙니까? 다만 수급자 전용 말 목적입니까? 현재 시작 있는 집가 안정화시킬 목적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결과 반드시 이건 구분해 평가할 수밖에 이 비축할 수밖에 없다고. 그다음에 이런 걸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개발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요? 자, 이 말 아닙니까? 자, 이거 세 개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땅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를 매입한 후에 처분할 때 뭐합니까? 결국은 실거래가격 처분하죠. 그죠? 요것만큼 결국 다른 말로 개발 환수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이미 이 땅 국가가 싸게 매입한 결과 공공용지에 필요할 때 적기에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대도시는 도심 안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진 결과 그만큼 뭐 있습니까? 땅값 비싼 이런 지역에 무질서 무계획적인 개발될 거 아니에요. 결국 이런 것 같은 국가가 미리 이 땅을 갖다 매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질서 무계획을 막을 수 있죠. 즉 같은 말로 결국은 도시 불안정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가장 큰 단점은 이거죠. 이 땅은 누가 매입합니까? 국가가 매입하죠. 매입한 결과 토지 매입비 부담이 상당히 클 것이고 또한 야치 아마 그 지역을 토지은행 한다는 소리 거의 90%는요. 아마 조만간 10년에 무조건 거지 개발한다는 의미 내포돼 있거든. 이런 거 국민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변 지역에 땅을 사겠죠. 그래서 주변 지역에 투기 등이 발생할 그런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1번. 아까 보니까 정책에 대한 수단이 크게 세 개 있죠.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과 이용 규제 세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직접 개입은 수요자 공급 직접 그 땅을 어떤 가지고 행동을 치니까 소유권 변동이 있지만 이용 규제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 변동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 자, 2번 보니까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이 수반되는 거죠. 이 말은 땅을 매입한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방식입니까? 매수 방식이죠. 매수 방식 가장 대표적인 뭐죠? 공영개발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말 딱 듣는 순간 공영개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 극대화할 수도 이게 제가 수업 안 했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환지 방식은 원래 있는 땅을 갖고 있는 주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 개발을 국가가 대신해주고 나중에 뭐 있습니까? 개발 후에 원래인 주인이 돌려주면 그만큼 개발 한 후에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나치게 결국 뭐 주민들 의견 수렴을 극대화한다. 즉 이 말은 소유권 자체를 결국 이 개인한테 있는 결과 이 개인은 항상 뭐 있으면 그 개발 사업을 계속 간섭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의견 수렴 극대화할 수 있고 또 지나치게 소유자를 보호한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이 뭐라고? 환지다. 그죠? 공영개발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문제 네 번째. 공영개발 방식은 개발 이익을 갖다 뭐 있습니까? 환수가 충분하지만 초기 개발비 많이 든다는 그런 단점이 있다. 그죠? 그래 보시고. 자, 다섯 번째. 공공임대 보유제. 자, 잠시 문제 5번 요거는 가끔 지문상에 뜰 수 있거든요. 자, 요 의미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좀 따로 적어 놓으시라고. 자, 우리 공공과 그다음에 사적이 있고 공공과 사적. 그다음에 임대 보유와 그죠? 또한 야채 뭐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처분이 있죠. 공공 임대 보유, 공공 자유 보유. 자유 보유. 이렇게 네 개 있는데 이걸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공공 임대 보유, 공공 자유 보유. 사적 임대, 사적 자유 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공공이냐 사적이 뭘 묻는가 하면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있냐 묻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다음에 여기 임대와 자유란 것은 이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 요걸 묻는 겁니다. 그러면 자 해볼게요. 공공임대부터 할까? 자, 소유권은 원래 국가한테 있는데 임대는 제3자, 즉 민간한테 임대 준다. 이게 공공임대라고. 공공자유는 뭐냐? 소유권은 국가한테 있는데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 이게 공공자유입니다. 다시 사적 임대는 뭐 있습니까? 소유권은 개인한테 있는데 또 다른 제3자한테 뭐 임대 준다. 이게 다른 말로 사적 임대고 사적 자유 보유는 소유권은 뭐 있습니까? 개인한테 있는데
개인 마음대로 쓰겠다고 되게 다른 말로 사적 자유보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오거든 어떻게 푸는가 하면요. 요 속에 답이 있습니다. 공공이 보유한다. 이게 벌써 공공이죠. 또 한 가지 뭐 이용 형태는 뭐라 있으면 임대돼 있는 거죠. 그래서 공공 임대 보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 6번. 토지 뭐 있습니까? 은행 제도는 정부 등이 사전에 토지를 비축해서 자, 목적이 두 개죠. 토지 시장 안정하고 그다음에 공공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일종의 토지은행 또는 토지 비축 제도를 보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좀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토지 정책에 대한 내용을 좀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몰라도. 자,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이 지역 지구제가 사실은 우리 이제 경제학에서 사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우리 부동산 원래 시험 나올 그런 가망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따로 띄워 공부하시는데 자, 중요한 건 지역적 한 목적이 뭐 있습니다. 다른 말로 외부 불경제 제거 또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 제거할 목적이죠. 또한 야채 뭐 있으면 효율적인 이용할 목적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의 지역지구 이 말의 뜻입니다. 다시 볼게요. 현재 이 지역이 주거 지역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을 때 주거 전용 지역을 설정한다면 어떤 현상이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다른 말 이게 지역지구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가장 큰 덩치는 뭐 있습니까? 이 지역에 그만큼 외부 불경제를 유발할 수 있는 업체를 제거시키니까 그만큼 쾌적성이 좋아지는 만큼 뭐합니까? 수요가 증가되겠죠. 그죠? 수요가 증가된 만큼 집값이 올라갈 것이고 집값이 올라가면 원래 있는 주인은 집값이 올라가면 결국 내가 이익 본 거 아닙니까? 이익을 봤다 이게 다른 말로 초과이익이 발생한다 이거요. 자, 그러면 이제 초과이익이 발생된 만큼 뭐 하겠습니까? 네, 집을 짓는 건축을 좀 그만큼 이제 집을 더 짓겠죠. 즉 공급이 증가된다는 겁니다. 공급이 증가된 만큼 주택 가치가 하락하니까 하락할 때 항상 조심할 거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미 평가사들은 우리 감정평가를 공부하고 수험생 입장에서 뭐 있습니까? 1차에서 이 경쟁을 공부하다 보니까 항상 경쟁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어느 누구든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불로소는 없는 상태. 즉 내가 노력했던 정상 이윤이 발생되는 점이 항상 마지막 균형점이 된다고요. 그죠? 자, 다시 그럼 열어보시면 되겠죠? 단기는 어느 지역이 뭐 학군 등이 좋은 지역 이런 게 형성되어진 결과 쾌적성이 좋아진 만큼 수요가 증가되니까 집값 올라오고 집값 올라간 만큼 단기는 초과이 발생합니다. 그런 결과 초과이 발생하면 공급자는 너다른 집을 짓는죠. 공급이 증가되면 집값이 하락하는데 이게 정상윤이 존재할 때까지 집값 하락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근데 이게 문제는 산업이 비용 일정, 비용 분리반 사람이 있고 비용 증가 있는데 비용 분리반은 과거에 짓는 건축비는 지금 짓는 건축비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자재비 같으면 지금도 집값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은 원래 순 같은데 같고 비용 증가는 뭐 이 말은 과거에 짓는 자재비보다 지금 자재비가 올라간 만큼 집값도 원래보다 올라가게 되죠. 이건 결국은 여기서 다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 보면 분명히 공급이 증가되죠. 따라서 이 말은 비용 일정이든 비용 증가 당장 주택량은 무조건 원래보다 증가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건 좀 따로 정리해 놓으세요. 지역, 지구질 함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대 거꾸로 뭐 이런 단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중에 특히 이제 가장 시험 많이 나올 게 뭐냐 결국은 이런 거 있죠. 1번하고 그 다음에 3번의 시험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1번에 이거죠. 용도 구분이 용이하지 못한 그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서 자, 이 말이 뭐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용도지역 어떤 가장 큰 단점 묻는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 용도지역 우리 1973년도 이제 이 나온 건데요.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시가 먼저 승계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용도 지역 지구제. 우리 알고 있는 용도 지역 지구라는 게 먼저 나왔겠습니까? 아까 설명했지만은 이건 1973년도에 이 맨 먼저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 이미 만들어진 땅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도시가. 이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여기 주거 지역도 있고 상업도 있고 공장도 있고 주거도 있고 그다음에 이 막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있는 상태에서 국가에서 나중에 이 지역은 주거 지역 하자, 상업 지역 하자, 공장 지역 하다 보니까 이 문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 있습니까? 이 주거지역 설정된 보니까 가만히 이 원래 즉 자연 상태의 용도를 보니까 이 안에 주거도 있고 상업이 있고 공장이 막 혼재돼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은 용도 구분이 가장 용이하지 못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했던 걸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사실은 우리 이론적 설명 쭉 되겠는데 그냥 특강하다 보니까 가볍게 그냥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해결 방식이 뭐냐 결국은 도시 활동과 토지용 상호 연관성 감안해서 용도 상환에 뭐 있습니까? 어떤 통합해 줄 필요가 있다고요. 또 자 다시 볼게요. 이런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보니까 우리 시흥시하고 안산시가 있거든요. 안산시가 있으면 웃기는 게 경기점이 있는데 용도 지역, 지구, 자 지구 등을 제가 설정할 때 요 시흥시 요 지역에 보니까 주거지역 돼 있더라 이겁니다. 근데 안산시 요 지금 뭐 공업지역 돼 있어요. 이렇게 막 시간 어떤 충돌이 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될수면 이제 각각의 시군 구간에 뭐 있으면 서로 협상을 통해서 이렇게 용도 지역을 좀 연관성 감안해서 용도 상호를 또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규제 해결성이 있죠. 자, 좀 이따 하겠지만 자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보세요. 좀 이따 할 건데 용도 우리 지역 또 용도 뭐가 있습니까? 구역. 용도 또 뭐가 있죠? 지구가 있죠. 근데 이때 요건 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가끔 시험 나오니까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있습니까? 안다는 거지.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또 용도 구역은 아직 우리나라에 해본 적 없지만 중복 지정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서 용도 지역과 용도 뭐 있습니까? 구역을 갖다가 이렇게 중첩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항상 가장 큰 단점은 보세요. 용도적인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결과 해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이 해결성이 있는 거고 또 가장 큰 단점 형평성에 대한 문제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자 최근에 가장 큰 게 이런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뭐 용도 불소 원칙이 있죠. 기득권 지나치게 보여주는 그런 문제 있는데 이게 이 말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자 다시 볼게요. 서울시가 있는데 외곽 지역에 이렇게 그린벨트 묶여 있어요. 그린벨트가. 그런데 워낙 토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국가가 있죠. 여기 그린벨트 묶여 있는 지 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상업용지로서 여기는 뭐 있습니까? 농지를 그냥 그대로 묶어 놓은 거예요. 아니 같이 옆에 붙어 있는 땅인데 어느 놈은 인산 처먹고 어느 놈은 뭐 배추 먹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형평성에 대한 문제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또한 같이 우리 용도 불소거 원칙.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원래 이 지역이 주거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인데 국가가 요 지역에 주거 전용 지역을 설정하면은 이미 들어서 있는 공장 강제 철거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지. 그래서 한번 정해지면은 다시 철거할 수 없는 이런 단점 때문에 용도 불소거 원칙 때문에 기득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또 계획과 집행의 시간적 차이가 있으니까 중요한 어떤 사항이 바뀌면 금방금방 변경 못한다는 거죠. 즉, 이 말은 국가는 한번 어떤 결정을 딱 하면요. 신뢰성을 갖고 있는 결과 다시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게 돼 있으니까 국가들은 특히 뭐 상황 어떤 변화에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 좀 봐놓으셔야 됩니다. 나 같으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4년 동안 나왔던 이 평가서 문제를 딱 보니까 자꾸 있죠. 뭐가 있는가 하면 출제 보면 자꾸 빠지는 게 있다고. 경제편 빠져야 되죠. 그죠? 왜? 경제학 하니까. 또 지금 하고 있는 여기 뭐 있습니까? 이와 같은 우리 정책 상대 빠질 게 많다고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는가 하면 투자에서 보면 우리 투자는 회계에서 이 재무관리 있죠. 재무관리 공부하다 보니까 투자에서 많이 빠지거든. 그러니까 그 결과 시험 실제 낼 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면 그만큼 시험 낼 게 한정돼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설명하겠지만 우리 감정평가 시험 치는데 중개사 관련된 시험이 보통 2개, 3개 매년 시험 나온다고. 그 나오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실제 출제인데 뭐라는 거면 딱히 시험을 40년 낼 데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공인중개사라면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 있습니까? 경작이란지 또 저기 뭐 있습니까? 회계 등을 공부하지 않다 보니까 시험에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경제편이란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란지 그다음에 이 투자 파트너 시험 쉽게 낼 수 있는데 그거만큼 제약되면 한 10개 정도 딴 데 시험 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수험생이 이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실제 이야기 들어보면 중개사에 있는 우리 이 중개법 즉 이 권리분석 중개법을 자꾸 시험 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자 그러면 결국은 이런 거 아닙니까? 나 같으면 현재 내가 출제인 것 같으면 나 같으면 이런 걸 좀 시험 내겠다. 이걸 한국어 서로 관련된 거.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좀 봐놓으시고 아직 시험 안 나왔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내용들은 대부분 출제한다는 보니까 젊은 친구보다 있죠. 좀 연식이 좀 된 분들, 좀 표현이 이상한데, 근데 뭐 40대 중반 이상 되는 사람들이 보통 이걸 많이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들이 출제한다 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좀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개발권 양도제 등 이건 핫 이슈 항상 핫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데 지금 계속 한국에서 많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보겠지만 어쨌든 이 내용을 좀 기억하시는데, 자, 이미 수업을 잘 들어서 알겠지만 개발권 양도는 가장 기본인 소유권과 개발권 분리입니다. 그래서 매매 대상이 될 수 있는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개발권이 분리되는 거지. 절대 소유권이 분리되는 소유권이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꼭 알 건 이 개발권 현재 공중가에 대한 설명이지 지표는 제한 권리 아닙니다. 그러면서 매매되는 장소는 반드시 민간끼리 매매하는 겁니다. 자, 잠시 이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TDR 하고 있죠, 그죠? TDR. 이 TDR은 반드시 이건 뭐 매매되는 게 어떻게 매매되고 있습니까? 그죠? 사적 시장 매매되고 있습니다. 사적. 자, 이건 절대 공적 시장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말은 결국은 TDR은 토지용 규제에서 우발적 손실을 본 걸 꼭 기억하시. 시장 기구입니다. 절대 이 말 뜻이 뭐 있으면 공적 시장 틀려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우발적 이익을 보상받는 건데, 이 도입 배경 및 적용 지역 보니까 대부분 도입 배경은 이게 맨 처음 사실 어디 났냐합니까? 미국에 있는 유역에 있는 역, 우리 마치 서울역, 옛날 서울역 있죠? 옛날 서울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곧 이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TDR인데, 이게 워낙 좋다 보니 지금은 미국의 모든 지역에 다 쓰고 있다고. 특히 이런 문화재라든지 등등 환경 보호 등등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은 얘는 반드시 뭘 목적입니까? 그죠? 예, 형평성에 대한 문제 해결할 목적이죠. 효율성 아니에요. 자, 다시요. 좀 기억하시는데 얘하고 서로 비교할 게 뭔지 압니까? 이런 거예요. 지역지구제. 자, 요 독일 잘 좀 비교하시는데요. 목적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단점이 있다고요. 그죠? 자, 우리 아까 했지만 TDR은 결국은 어느 특정 지역에 규제됩니다. 그 지역에 주민이 손해본 걸 손해본 만큼 보상해 주는 제도로서 이런 궁극적 목적이 뭘 목적입니까? 그렇죠. 그죠? 형평성을 달성할 목적인데, 자, 밑에 있는 용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적 궁극적 목적 뭘 목적이죠? 그렇죠. 그죠? 효율성을 달성할 목적 아니에요? 어울리지 않는 토지 이용을 제거시켜서 이 토지 이용을 활성화시킬 목적이죠. 그럼 잘 알지만 효율성과 형평성 이거 분명히 상호 보완 관계가 아니라 상호 충돌 관계죠. 그래서 결국은 TDR의 가장 큰 단점은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 네, 거꾸로 지역주의 가장 큰 단점은 아까 뭐라 했습니까? 형평성에 대한 문제 발생하죠. 이런 걸 좀 정리하시라고 서로. 자, 다시요. 자, 그다음에 분명히 목적은 효율성과 형평성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개발권이 발생되는 지역이나 개발권 적용되는 지역은 꼭 기억할 겁니다.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이라는 거요. 발생되는 지역이든 또는 적용되는 지역이든 꼭 기억하시고요.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가장 큰 단점이 뭐가 있냐면 결국은 개발 가능 지역 보니까 이게 이 50척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과대, 과밀, 혼잡 등 때문에 교통 혼잡 등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 있습니까? 사회적 비용이 훨씬 더 증가된다는 거예요. 또 아까 했지만 현재 원래 이 지역이 10층짜리 어떤 건물 돼 있는 지역인데 갑자기 50층 이상 건물 등이 짓다 보니까 그만큼 뭐 있으면 효율성에 대한 문제 발생하기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좀 하시고, 자, 그다음요. 원래 개발법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미리 하겠습니다.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요 네 개 꼭 기억.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그다음에 재건 3개 있습니다. 이건 충분히 시험 나오거든, 법조문에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시라고? 주거환경 정비. 자, 암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개발 방식, 또 뭐가 있습니까? 재건축이 있죠? 재건축. 그러면 뭐라고 보는가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기반 시설이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기반 시설. 그다음 건축물이 어떻게 돼 있을 것인가? 건축물. 어느 지역이 될 것인가를 가시라고 문제에서. 자, 느낌 딱 보니까 주거 환경과 재개발은 동네 어떤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동네와 결국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동네와 결국 뭐합니까? 열악.
근데 재건축은 내 집만 문제 있는 거죠. 그죠? 동네는 결국 많은 겁니까? 양호죠. 자, 그럼 특히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은 앞에 이 말 들습니다. 극히라고 이 말 들은다고. 그죠? 그다음에 건물이 그만 개선시킨 이 말은 건물이 그만 노후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노후 불량이 될 거지. 이건 공통점이에요. 노후 불량. 이건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동네가 무슨 지역 묻는 건데, 요건 주거는 주택이죠. 요 재건축형 주택을 보시라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택은 우리 크게 두 개 있지 않습니까? 1종과 2종 두 개 있죠. 그죠? 1종은 뭐 결국 공동이고 2종은 단독 아닙니까? 그래서 본다면 얘는 뭐 결국 뭐 있습니까? 다시 1종이 단독, 2종이 공동이죠. 실수했습니다. 여기에 단독 주택이고 요건 공동 보시라고요. 자, 그중에 단독 중에 특히 우리 공동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다세대 면적입니다. 그러면 요 재개발은 결국은 주택이 아닌 거예요. 주택 아닌 거. 주택 아니면 결국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업과 뭐가 있습니까? 공업.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거 장난치면 틀림없이 최근에 문제 보니까요. 요 안에 있는 글자 장난칠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네? 이런 내용 가지고. 그다음에 요거 좀 조심하세요. 이런 거. 이런 걸 좀 아시면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겠는데. 자, 가볼게요. 이 말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항상 뭐 있습니까? 기반시 극히라고 합니다. 노후 불량이고 지역은 단독 또는 다세대죠. 그 반대 재개발은 뭐 있습니까? 일학인데 노후 불량이지만 상업과 공업적이고, 그다음에 재건축은 결국은 동네는 좋은 거 아닙니까? 동네는 좋은데 노후 불량 건축물 있는데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요 TDR은 한국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요 비슷한 걸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결합건축제도. 요걸 기억하시라고. 자, 아마 이건 우리 관계법규의 수업을 들은 분도 있고 아니면 수업 안 듣는 분도 있는데, 요건 우리 특히 우리나라 현재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도시재생이죠. 그러니까 도시재생 가장 어떤 이 학에선 꼭 필요한 게 뭔가 결국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결합 건축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는데,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자, 조금 수업이 좀 긴데 요까지 하고 좀 끝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원래 요 A란 지역과 요 B란 지역이 있어요. 있는데 한국 원래 뭐 있습니까? 우리 용적률은 각각에 있는 개별 뭐 있으면 대지마다 정하게 돼 있다고요. 사실은.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 두 대지 A란 것과 B란 두 대지 간에 이 거리가 보통 100m인데 큰 의미 같지만 이거는 대지 간에 만약 원래는 여기 보니까 요 용적률이 200% 있다 하자고요. 그런데 건물 지으면 결국 이게 이 10층 건물 짓는다 해보죠. 10층을 지을 수 있는데 이때 보니까 여기 있는 뭐라 했습니까? 두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합니다. 해서 야, 좋다. 내가 현재 보니까 이게 5층만 지을 테니까 나머지 5층만 네가 더 지어서 건물 지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결국은 다른 결합 건축입니다. 그래서 자, 꼭 기억할 게 이 말입니다. 이 대지 건축주가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그다음 중요한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방식이 뭐냐? 이게 다른 말로 결합 건축. 이 개념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개념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별 대지 적용되는 아니에요. 자, 요거 좀 기억하시고. 자, 기타 최근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꽤 많이 나오는 게 우리 관계법규에 있는 개념이 시험 많이 내거든요. 요건 좀 정리하시는데, 자, 특히 토지 선매라는 건 땅을 미리 사는 거죠. 그래서 앞에 쭉 있는데 시, 군, 구장이 쭉 이렇게 해서 뭐 있습니까? LH공사 등이 국간 지자체 LH공 등이 토지를 매입할 때 꼭 알 건 이건 협의 매수 절대 강제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그다음 두 번째, 사람도 적성평가하죠. 예, 자연계 출신, 뭐 인문계 적성평가하듯이 땅도 적성평가합니다. 토지 적성평가인데 얘는 항상 핵심 뭔가 하면 연말 나야 돼. 어떤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대해서 어떤 상충 발생할 때 이걸 심의하게 돼 있다고 항상. 연말 딱 나눈 순간 이건 토지 적성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 허가구역 지정인데 이건 국장이라든지 도지사가 하는데 쭉 이 토지를 원활하게 이용할 목적인데 항상 나오거든. 투기증 거래가 성행하거나 또 뭐 있습니까? 집가 급격히 상승 그런
지역이 있을 거 예상되면은 요건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결국은 어떤 뜻이니 이거 마시면 돼요.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은 요거는 원래 우리 앞에 제가 약간 언급했을 거예요. 토지구역 정사반직이 있죠. 그죠? 토지구역 정사업이 결국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보세요. 미개발된 토지를 아까 했듯이 토지를 갖다 뭡니까? 보기 좋게 구역 정리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토지구역 원래 토지구역 정사업에 대한 개념이라고 이게. 요걸 달리해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래 바뀌었다. 도시개발 사업으로. 요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다섯 번째 개발이익 환수제가 있습니다. 자, 얘는 반드시 뭐 있으면 어떤 지역의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걸 환수한다. 불로서 증가분 어떻게 한다 하면 전부 뭐 있습니까? 이건 개발의 환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조심하면 얘는 요 단어가 중요하지만 나머지는 이렇게 설명된 게 뭐냐 이거 마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보니까 이 평가세 시험도 이게 한 두 번 나왔던데, 그죠? 나왔는데 이런 것만 잘 기억하시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요. 자, 문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부담금, 보조금 등은 이건 돈이지. 돈은 결국은 직접이에요, 간접이에요. 간접 개입이죠? 이거 틀린 거지? 자, 두 번째 초기에 막대한 토지 구입이 수반된다. 이건 뭐예요? 다른 말 이건 매수 방식이죠. 항상 매수나 환이라면 우리가 매수로 비교하시라고. 매수 방식 다른 말 뭐 있으면 공영 개발 사업입니까, 그죠? 세 번째 보니까 자 보세요. 토지 선매는 해서 쭉 나서 뭐 있으면 항상 볼 게 뭐 어떻게 보는 거면 끝대역을 보셔도.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선매자 강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뭐야? 협의 매수지. 그죠? 협의 매수.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은 이거 우리 관계법규 배웠을 겁니다. 토지용을 합리화와 그다음에 그 미관 등을 정지시킬 목적이죠. 그래 보시고 자 다시 잘 보세요. 5번 미개발된 토지를 갖다가 쭉 가서 구역 정리한다 그죠? 이건 토지구역 정사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토지구역 정사업은 다른 도시개발 사업이죠. 도시개발 사업이고 토지거래 허가제는 항상 뭐 있습니까? 투기가 발생될 염려가 있거나 집가 상승 우려가 있다 이 말 나왔을 때 이거 써야 된다고. 그래서 호라문단 본다면 이건 네,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 하나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합 건축은 제일 중요한 건 두 대지 건축에 서로 합의한 경우에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하지 아니하고 뭐 한다 했습니까? 다시 가볼게요. 이건 꽤 중요하거든요. 자, 이 말요. 항상 뭐 있습니까? 앞에 있지. 여기 있죠. 그러니까 두 대지 건축 합의에 따라서 뭐 있습니까? 개별 대지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 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는 거죠. 자, 다시. 자, 이 말입니다. 두 개 개별 대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대지를 갖다 통합 적용해서 건축할 제도가 뭐냐? 결합 건축. 이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은 오히려 땅이 개발 가능 토지가 감소 때문에 오히려 주변 지가 지역의 지가와 주택 가격 상승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이건 맞는 말이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아까 했던 거죠? 공공이 어떻게 해요? 임대 한성들을 보유하는 거지. 그럼 이건 공공 뭐야? 임대 보유죠. 공공 자유 보유가 안 되죠. 그래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 자체는 중복 지정 안 되고 용도 지구는 중복 지정되는데 요거 두 개는 중첩에 지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보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자 개발과 보전 땅 나무 이거 항상 문제 발생했죠. 상충되는 거지. 여기 뭐라 우리가 알고 했듯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토지 적성 평가예요. 적성 평가 되었습니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정책은 좀 길게 했지만 특히 우리 지금 했던 뭐 있습니까?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률상 내용이.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이제 임대주택 정책도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